꼭 집을 사야 됩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거고,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거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나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 나 코인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굳이 2025년에 집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도 관계없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지금 짙은 안개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환율 문제 같은 이런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해 2025년에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25년 새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8%, 심지어 지금 1.5%까지도 내다보는 곳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그러면은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렇지는 않죠. 부동산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이라고 보면 되고요. 경제가 흔들리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수는 없죠. 특히나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 되면서 주식처럼 이제 출렁이는 모습이 목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변동성 자체가 하나의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마 언제 해소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근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한 6가지로 꼽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 회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개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지금 눈치만 보고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IMF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가요? 내수 쪽은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삼겹살 하시는 분들은 진짜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제 울상을 짓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송년회를 하려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그 현장 체감 온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제2의 IMF 이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잘못되면은 진짜 최악의 경우 아마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 주체들이 진짜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실제로 결과도 비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너무 이렇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이게 이 감정이 이게 전염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공포 혹은 두려움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파국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은 저는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조금 어려울 것이다,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IMF 당시 상황과 비슷한 면들이 있어 우려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경험치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규모는 커졌지만 대의존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외풍에 쉽게 흔들리죠. 그런 특성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좀은 역발상 좀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비관론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적으로는 비관주의를 이렇게 갖더라도 의지로는 낙관주의를 가져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큰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뭐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영국의 그 위스턴 처칠 참 대단한 지도자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관론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본다는 거예요.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철학자 니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가치 투자자의 대가라고 하는 버핏 찰리 먼거가 말씀하시는 그거를 이제 제가 듣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거시경제 쪽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미시적인 게 초점을 맞출 거냐에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찰리 먼거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시보다는 좀 미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거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죠. 근데 미시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가령 기업 분석 같은 게 아마 대표적으로 미시적 행위인 것 같고 거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환경 같은 거니까 컨디션 같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나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나의 목표를 이룰 거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 버핏이나 아니면은 먼거 이 현이라고 그러죠. 이분들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먼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나는 불가지론자다. 모른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그 자신은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해왔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뭐 버핏이나 먼거에 그러면 너무 경도돼서는 안 되죠. 어차피 미시하고 거시하고 어쨌든 밸런스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거시에만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저는 가령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은 거시적인 측면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성장률 1%대다 환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런 뭐 측면은 굉장히 안 좋지만 또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새해에도 금리를 또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들도 여전히 또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올해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남들과 좀 다른 생각, 역발상 전략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울해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 나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 혹시나 여기에서 어떤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이제 경험치라든지 학습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때 좀 싸게 주었던 양반들이 결국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부를 이룬 것처럼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아마 거시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바게넌트 마인드 그다음에 패테일 헌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값이 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내가 기회로 삼는 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좀 더 뭔가 여기서 내가 뭐 싸게 좀 뭐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요새는 뭐 덕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게임하시는 분들. 그것처럼 일종의 세일할 때 이럴 때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회는 갑자기 쑥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회가 되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뭐 그런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경공매 쪽도 아마 새해 괜찮을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경매, 공매가 선행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면 거의 동행성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안 쳐다보는 경매 쪽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다리품을 팔아서 금매 쪽에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싸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거시경제라든 이런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확실성만큼 DC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뭐 그런 방법.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무조건 청약 들어가요? 싼 거 들어가야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싼 거. 이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요 사이는 보면요. 이 정보가 워낙 빠르게 전달되고 그리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그 생각을 이게 비슷하게 합니다. 집단 사고를 한다는 건데 이 무리짓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어야 남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무리 본능하고 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동도 또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군집 행동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역발상이라는 것은 이게 영원한 만약에 불황으로 가버리면 역발상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그때 뭐 한 1-2년 지나고 나서 싸다 역발상 들어갔던 사람은 한 5-6년 더 고생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 펀더멘털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역발상이 의미가 없는 거고, 일본도 옛날에 그 뭐 헤이세이 버블 당시에 주택 가격은 보면 91년 1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고점 대비해 보면은 거의 한 뭐 80% 선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그때 함부로 역발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그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공포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역발상 전략을 가져가 봐도 나쁘지 않다. 남들이 이 관심 없을 때 나만 좀 이렇게 홀로 벌떡일러 서서 기회를 찾아보는 뭐 그거를 아마 2025년에 한번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시장으로 좀 더 한정을 해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짧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해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보면은 거래가요 5, 6, 7, 8월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불연속적이에요. 그리고 단선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있어요. 이 소비자 동향지수거든요. 이게 2024년 12월에 103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물론 기준치는 100입니다. 100이 넘어서면은 1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보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이게 119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 3개월 만에
물이 이게 103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16포인트 어떻게 보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움츠려 드는 거죠. 예, 관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거래량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뭐 지난 7월에 뭐 9천 건을 넘어섰다가 지금 연말 4분기에 거의 3천 건대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심리가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나 이런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착륙. 그죠?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고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의 두 가지 키워드는 얼육신입니다. 얼육신 문화는 기본적으로 MZ 세대가 이제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잖아요. 이들의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니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육신이 나타난 이유를 제가 짧게 좀 드릴 텐데 결국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다 보니까 주거 만족의 중거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물만 잘 나와도 난방만 잘 되어도 외풍만 없어도 만족한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를 감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게 저는 솔직히 감탄합니다. 감탄해. 엄청나게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제 현재주의적 어떤 가치관,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어떤 욜로, 까르페 디엠, 그다음에 플렉스 소비 이런 어떤 정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현재의 어떤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물론 또 MZ 세대들이 이 지능이 굉장히 높잖아요. 당군 이래 재무지능이 가장 높다는 세대인데 지금 뭐 재건축에 돈 됩니까? 건축 많이 올랐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내야 되지.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 아닐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재건축보다 신축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신축이 아무래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뭐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 들어가 보면은 마치 유럽의 캐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젊은 층을 제가 이 그 공간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아니면 소비 패턴들을 좀 더 연구를 해 보니까 확실히 집순이하고 집돌이가 많아요. 집을 사랑하는 세대, 집 사랑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집은 콘크리트 쉼터이자 약간 힐링 공간이라는 거. 코로나 이후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제 집코노미라고 그래서 집이 여러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뭐 헬스도 하고 뭐 카페 그죠? 그다음에 사무실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한다는 걸 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오롯이 요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콕족 혹은 뭐 올인룸족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젊은 분들은 집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처박혀 있는 거 이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집에 있어도 답답하질 않아요. 왜? 이게 오프라인은 닫혀 있지만 온라인은 열려 있잖아요. 제 아들도 보면은 모처럼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2-3 시까지 그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롤하면서 있잖아요. 친구하고 거기서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게임을 해야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성세대는 어때요? 카페에 나가야 친구를 만나는데 확실히 이 집에 있더라도 이게 온라인만 모바일만 연결되면 어때요?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면은 결코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은 거죠. 그죠? 배고프면 뭐예요?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패드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뭐
넷플릭스 봐도 되고 유튜브 봐도 되고 심심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더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신축만 찾는 문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거 문화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이것은 아마 새해에도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러본다면은 바로 상급지 갈아타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제 갭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살 집 쪽으로 옮겨 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입니다. 그다음에 서초구인데 9.6% 올랐거든요. 뭐 서초구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반사 이득을 좀 본 것 같고, 성동구는 어때요? 옥수동하고 금호동에 신축들이 좀 많죠. 아니면 준신축이나. 그럼 맞벌이 후보가 딱 살기 좋아요. 왜? 광화문이나 강남 접근성이 어떤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집값이 안 오르고 오히려 이런 도심 근접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좀 가격이 비싼 곳 쪽에 집값이 좀 많이 오르는. 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4, 5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20, 30대였는데 지금은 3, 40대라고 보시면 돼. 특히 40대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40대는 뭐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갭투자예요? 갭투자하기에는 녹록지가 않죠. 서울에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54%밖에 안 돼요. 무슨 갭투자를 해 지금.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내가 살 집을 하나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 당연히 옮겨 타기를 하는 거죠. 좋은 곳으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파트 압축 거래 혹은 아파트 쏠림 거래가 유난히 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거래된 비중이 86.2%입니다. 아파트만 거래됩니다. 이건 아마 새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MZ세대가 세상의 주역이잖아요. 주택시장의 주역인데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한 거죠.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 그렇죠?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세대. 시골에 읍면 가도 농가주택 살거나 단독주택 살지 않고 아파트 사는 세대. 이 세대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축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현상들이 지난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올해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야 될 거는 지역 양극화, 지역 차별화. 저는 이걸 지역 분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동네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 같은 이를 광역권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치만 보면은 이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보면요. 경기도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3.3%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지역별로 뜯어보면은 엄청나게 온도차가 심해요. 안성이요. 4.7% 떨어졌고 평택이 3.8%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조금은 뭐 이상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같은 경기도인데 과천은 10% 올랐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용인 같은 경우 보면요. 같은 시잖아요. 수지구가 3.3% 오르고 기흥구는 1% 올랐는데 처인구는 0.8%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으로 볼 게 아니라 생활권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산을 좀 이렇게 밀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부산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8% 하락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영도구, 사하구 이런 데들은 약간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4.3% 하락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실흥부천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영구는 0.5% 올랐어요. 해운구도 보합세를 보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도 지금 워낙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한데 기울기는 다 우상향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죠.
아까 제가 성동구하고 서초구가 9.6%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는 2.6%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서초구하고 성동구와 도봉구 간의 상승률은 3.7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유동성이 넘치면 어때요? 인기 지역이 오르면은 이른바 고가 주택이 오르면은 비인기 지역 중저가 주택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온기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물결 효과라고 그래요. 리플 이펙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은 갭 메우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인기 지역과 이런 비인기 지역 간의 이제 가격을 메우는 현상, 혹은 순환매 장세. 순환매 장세도 뭐예요? 블루칩이 오르면은 옐로칩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작년에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2024년 9월 현재 광의통화라고 해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 M2거든요. 이게 1년 전보다 5.9% 늘어났어요. 근데 10월 들어가면 한 6.5%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우리가 지난해 2번 낮췄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M2 증가율이 1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 비율이 낮습니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는 54%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6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높을 때는 75.1%까지 갔어요. 그때는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아파트는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억 5천이면 내 돈 2억 5천이면 세입자 보증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외곽 지역 같은데 적은 돈으로 이른바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주로 2030 세대들이 주로 많이 나섰고, 외곽 지역은 이제 주로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축적이 좀 덜 된 세대들, 그죠? 예, 목돈이 많지 않은 세대들이 뛰어들 거잖아요. 지금은 20대들을 보면요, 우리가 2022년에 초 때 보면 많을 때는 아마 한 6% 가까이 됐거든요. 전체 거래량에. 지금은 2%밖에 안 돼요. MZ 세대 중에서 특히 20대들은 요새 아파트에 관심 없어요. 요새 어디에 가 있냐면 코인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40대 맞벌이 중심으로 출퇴근이 편한 도심이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니까 지역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이게 이제 인사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안을 잘 보는 거잖아요. 아웃사이트가 아니니까. 시장의 핵심 그 세력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들이 어느 쪽에 욕망을 갖고 있는지, 특히 주거 욕망 쪽으로 항상 눈여겨보시면은 흐름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흐름이 저는 어느 정도 이어질 거로 보는 겁니다. 아마 새해에도 아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제가 딱 세 단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울툴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 그다음에 출렁출렁, 그다음에 박스권. 울퉁불퉁은 지역과 상품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좀 더 안 좋을 거다. 그다음에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거래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과 상품 간의 어떤 차별화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렁출렁은 뭐냐면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대출 규제거든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새해 7월부터 도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또 금리를 인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아마 트라이앵글 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대출 규제, 금리 인하로 보셔야 되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빼버리면은 아마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간의 시소 게임이 이제 벌어질 거다. 그리고 어때요? 출렁출렁거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어때요? 시장이 조금 옹기를 좀 돌겠죠, 그죠? 그래야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가격도 일부 좀 오를 수 있는데 어때요? 대출 규제를 하면 어때요? 다시 또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래서 그런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박스권인데요. 저는 큰 폭의 하락도 힘들고 급상승도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시소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새해의 상승 요인이 뭐냐? 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에다가 금리 인하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 침체기 때는 대체적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이게 화랑기 때나 혹은 회복기로 접어들면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이때 대비해서 90% 정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지금 10월까지 보면요. 가장 최근 통계인데 저점 대비 19% 올랐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막 또 달리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도 안 좋긴 한데 지방은 오히려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하 효과가 좀 큽니다. 집값이 싸니까. 이런 논문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방도 안 좋긴 한데 막 그렇게 막 곤두박질 치기보다는 그냥 바닥을 다지는 뭐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좀 올라가 보면은 부동산 중에서 꼭 집을 사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큰 트렌드는 뭐냐면은 바로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거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로컬 자산이면서 대면 자산이죠. 그러면은 내가 집을 왜 사냐는 거예요. 집을 산다면은 재테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순전히 나의 홈을 장만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시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대부분이 아마 자산 증식 목적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제가 홈과 하우스의 균형을 맞추라고 했지만 대부분 분들이 아마 하우스를 적어도 7, 80% 정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수익률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결국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예요. 1%밖에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어. 집을 사시려면은 지금은 절박하고 간절해야 돼요. 왜 사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삶의 통과의례였어요. 필수 과정이었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죠? 아기를 놓고 집을 장만하는 게 그렇죠?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일종의 보편적인 삶의 어떻게 보면 계단 같은 거였잖아요. 지금은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안 놓는 시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내 집 있으면 좋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만 만약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달리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최근에 그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ICT 정보기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5%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엔비디아로 몰려가고 양자 컴퓨터로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보면은 글로벌의 연평균 주식 수익률이 7에서 8%고 부동산은 3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은 싸게 사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금융시장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4, 5년 전만 하더라도 영끌 비투, 비테크 뭐 있잖아요. 영끌 매수 이런 게 유행어였죠. 요새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우회 전략을 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서울 아파트가 12억이면은 대출을 한 5억씩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빚이 좀 쪼들리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꼬박꼬박 갚아 나가면서 어느 순간 뭐예요? 빚이 다 갚여져 있으면은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이걸 이제 콘크리트
뭐 강제 저축 행위라고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내 집도 장만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게 하나의 일반화된 어떤 그런 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요새는 30대들 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보면은 전체 주택 매입 금액의 17%가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만 강요하는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껏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부를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좀 맞는 방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나는 주식이 안 맞아. 보니까 막 폭락 올 때 막 멘붕이 와.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때문에 일도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은 저는 뭐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은 대출 내서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갚아서 내 집을 완성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해보니까 나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 나 코인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굳이 2025년에 집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도 관계없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나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해야 될 리스크는 하나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산이든 서울이든 뭐예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뭐예요? 뭐 고속버스 타고 갔지만 이제는 KTX 타고 비행기도 타고 심지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시내버스 타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만요. 네, 걸어서 가는 사람도 봤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좀 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 집 마련이 겉으로 보면은 뭐 사는 곳이다. 실제로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이죠.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결국 돈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 특히 대도시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뭐예요?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집을 언제 사고 팔면 좋아요? 특히 집을 언제 사요라고 묻는다는 것은 집을 재테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가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집은 원래 홈이었는데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결국 하우스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투자 대상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뭐예요? 뭐 초각 투자 그래가지고 미술품도 뭐 요새 뭐 다 투자 상품화 돼버린 거고, 심지어 뭐 저작권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본말의 가치가 전도돼 버리는 이런 세상인데, 물론 제가 너무 그쪽으로 출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내가 새해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집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내 스스로에 대한 검증 혹은 통과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집은 반드시 지금 안 사고 나중에 돈을 더 불려 가지고 그때 가서 사도 돼요. 다만 이거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단 말이에요. 이 잘못하면은 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이게 종이 자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페이퍼 에셋 같은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 스타일을 보고, 아까 그래서 내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은 바이 자산인데 주식은 종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바람이 막 부는 날 A4용지가 이제 종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묶지도 않고, 그죠? 이걸 그대로 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하늘에다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죠. 그런 휘발성,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경쟁력, 나의 본원적인 경쟁력이 어딘지를 내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올해 조금 무리하게 집을 살 거냐, 그것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좀 더 5년 정도 유예를 해서 그때 가서 돈을 더 불려서 내가
집을 장만할 거냐 하는 그것은 내 스스로 투자 로드맵을 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전공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회 전략도 있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